안녕하세요. 달빛 서재, 책 읽는 달빛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의 끝이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마지막 이야기 제6부 28장에서 34장까지 마무리하는 마지막 낭독입니다. 고아로 버려진 소년 히스클리프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고 또 그녀와 주변 인물을 증오하며 많은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이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또한 사랑받고 싶어 했던 어린 히스클리프는 마침내 캐서린의 환영 속으로 사라지며 오랜 집착과 고통의 생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한편 어린 캐서린과 헤어트는 윗세대에서 시작되었던 오해와 증오의 벽을 허물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들의 화해는 비극의 순환을 멈추고 워터링 하이츠의 작은 평화를 불러오는데 달콤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낭독할 때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폭풍의 언덕 소설의 마지막 챕터들은 이 이야기가 왜 세대를 넘어 사랑과 상처, 욕망과 용서를 동시에 품은 위대한 고전 소설로 남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 여정의 끝, 폭풍의 언덕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좋은 낭독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8장) 다섯째 날 아침, 아니 차라리 오후라고 해야 할 그 시간에 더 가볍고 짧은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진라였는데 붉은색 쇼를 걸치고 검은색 실크 보닛을 머리에 쓴 채 버드나무 바구니를 팔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딘 아주머니,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런. 김머튼에서 아주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저는 아주머니가 아씨와 함께 블랙호스 늪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주인님이 아주머니가 발견되었고 여기에 머물게 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뭐예요? 분명 어떤 섬에 가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주인님이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딘 아주머니. 하지만 그렇게 마르지도 않으셨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셨죠? 당신의 주인은 정말 파렴치한 악당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릴 필요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질라가 물었습니다. 그건 주인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아주머니가 늪에서 길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언쇼에게 소리쳤죠. 아이고, 헤어튼 씨, 제가 떠난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네요. 저 똑똑하고 젊은 아가씨랑 수다쟁이 넬리디는 정말 안 됐어요. 그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저는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소문을 말해주었어요.
주인님이 듣고는 혼자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늪에 있었다 해도 지금은 나왔어, 질라. 넬리디는 지금 이 순간 내 방에 머물고 있다. 네가 올라갈 때 그녀에게 나가라고 전해주렴. 여기 열쇠가 있어. 눈물이 그녀의 머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붙잡아 두었어. 만약 가능하다면 그녀에게 당장 저택으로 가라고 전하고 그곳에 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 그녀의 아가씨는 영주님의 장례식에 참석할 시간에 맞춰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이야. 에드거 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오, 질라. 아니에요. 앉으세요, 착한 아주머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아주 많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케네스 의사 말로는 하루는 더 버티실 것 같대요. 제가 길에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저는 앉는 대신 겉옷을 낚아채 아래층으로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캐서린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 안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근처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떠날지 아니면 돌아가서 아씨를 찾을지 망설이고 있을 때 작은 기침 소리가 제 주위를 난로 쪽으로 끌었습니다. 린트는 혼자 긴 의자에 누워 막대 사탕을 빨고 있었고 무관심한 눈으로 저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캐서린 아씨는 어디 있니? 저는 그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붙잡아 겁을 주면 정보를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 사탕을 빨았습니다. 떠났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위층에 있어요. 못 가게 할 거예요. 저희가 안 보낼 거예요. 네가 못 가게 한다고? 이 작은 바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아씨 방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혼쭐을 내줄 테다. 아버지가 거기에 가려고 하면 아주머니를 혼내줄 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캐서린에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제 아내이고 저를 떠나고 싶어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그녀가 저를 미워하고 제 돈을 가지려고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그녀는 돈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지도 못할 거예요. 절대 못 갈 거예요. 울고 아프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하라고 해요. 그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 잠들 작정인 것처럼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히스클리프 도련님,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 캐서린이 도련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잊었어요. 그때 도련님은 캐서린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캐서린은 도련님에게 책을 가져다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눈보라를 뚫고도 몇 번이나 도련님을 보러 왔잖아요. 그녀는 도련님이 실망할까봐 어느 날 저녁 못 온 것을 울었고 그때 도련님은 그녀가 자신에게 100배는 더 훌륭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짓말을 믿는군요. 아버지가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맞서서 아버지와 한편이 되는군요. 참 고마운 일이네요, 안 그래요? 린튼의 입꼬리가 젖었고 그는 사탕을 입에서 뗐습니다. 캐서린이 도련님을 미워해서 워더링 하이츠로 온 건가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는 그녀는 도련님이 돈을 갖게 될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저 위 낯선 집에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군요. 그렇게 방치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본 도련님이요.
도련님은 자신의 고통은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그녀도 그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었는데 그녀의 고통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군요. 히스클리프 도련님, 보세요. 저는 나이든 여자의 단순한 하녀일 뿐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그렇게 애정을 가장하고 그녀를 거의 숭배할 이유가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흘릴 모든 눈물을 자신만을 위해 아껴두고는 거기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아, 도련님은 정말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아이군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가 너무 울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한 번은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하지 않으면 그녀를 목 졸라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아버지가 방을 나가자마자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도 밤새도록 신음하고 슬퍼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외출하셨니? 저는 그 불쌍한 아이가 사촌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었습니다. 마당에 계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케네스 의사와 이야기 중인데 의사가 삼촌이 정말로 드디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잘 됐어요. 제가 삼촌 다음으로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캐서린은 항상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제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제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좋은 책들도 모두 제 거예요. 그녀가 우리 방 열쇠를 가져와서 자기를 내보내주면 책이랑 예쁜 새들 그리고 조랑말 미니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들이 모두 전부 제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울면서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사진을 하나 떼어내서 저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금으로 된 케이스 안에 2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녀의 어머니, 다른 쪽은 젊었을 때 삼촌 사진이었어요. 그게 어제 일인데 저는 그것들도 제 거라고 말하고 그녀에게서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심술궂은 애가 주지 않으려고 저를 밀쳐내서 다치게 했어요. 제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것이 그녀를 겁먹게 해요. 그녀는 아버지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경첩을 부러뜨려 케이스를 나누고 그녀의 어머니 초상화를 저에게 주었어요. 다른 하나는 숨기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고 그녀에게도 자신의 것을 저에게 내어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녀가 거부하자 아버지는 그녀를 때려 눕히고 목걸이에서 사진을 억지로 빼앗아 발로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맞는 것을 보고 기뻤니? 저는 그의 이야기를 부추겨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윙크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개나 말을 때리는 것을 보면 윙크해요. 너무 세게 때리시니까요. 하지만 처음에는 기뻤어요. 저를 밀친 것에 대해 벌을 받아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시고 나자 그녀가 저를 창문으로 오게 해서 이 안쪽 볼이 이빨에 잘려서 피가 고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앉아 있었고 그 이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그녀가 아파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계속 우는 건 정말 못된 짓이에요. 그리고 너무 창백하고 사나워 보여서 저는 그녀가 무서워요. 그리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열쇠를 가져올 수 있니?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위층에 있을 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층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어느 방에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있는지 말 안 할 거예요. 그건 우리 비밀이에요. 헤어튼도 질라도 아무도 알면 안 돼요. 됐어요. 저를 지치게 하네요. 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는 팔에 얼굴을 파묻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씨를 보지 않고 떠나서 저택에서 아 씨를 구출해 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동료 하인들은 저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 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자 두세 명이 서둘러 올라가 에드거 씨의 문 앞에서 소리치려 했지만 제가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그는 슬픔과 체념의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실제 나이는 39살이었지만 적어도 10살은 더 어려 보일 정도로 매우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캐서린이 오고 있어요, 주인님. 제가 속삭였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해요. 오늘 밤 여기에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이 소식의 첫 번째 반응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반쯤 일어나 방을 열심히 둘러보더니 다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그가 회복되자마자 저는 우리가 강제로 워더링 하이츠에 방문하고 억류되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가 저를 억지로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린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말했고 그의 아버지의 잔인한 행동 전체를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넘쳐나는 그의 잔에 쓰라림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의 목적 중 하나가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물까지 그의 아들, 아니 차라리 자신에게 확보하려는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자신의 사망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는지는 주인님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자신과 조카가 얼마나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언장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캐서린의 재산을 그녀 마음대로 처분하게 하는 대신 평생 동안 그녀의 사용을 위해 그리고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 수탁자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린튼이 죽더라도 재산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님의 지시를 받고 저는 변호사를 데려오도록 사람 1명을 보냈고 유용한 무기를 갖춘 4명을 보내서 감금하고 있는 자에게서 아씨를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매우 늦게 돌아왔습니다. 혼자 간 하인이 먼저 돌아왔는데 변호사 그린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외출 중이어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씨는 마을에서 처리해야 할 작은 일이 있지만 아침이 되기 전에 드러시크로스 저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4명의 남자들 역시 아무도 데려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캐서린이 너무 아파서 방을 나설 수 없으며 히스클리프가 그들이 그녀를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 어리석은 녀석들을 크게 꾸짖었고 그 이야기를 주인님께는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동이 트는 대로 하이츠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죄수가 순순히 우리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문자 그대로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악마가 막으려다 자신의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해도 말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그 여정과 수고를 덜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물통을 가지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그것을 손에 들고 홀을 지나가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린이구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린이야.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을 시켜 문을 열게 할 생각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말입니다. 저는 물통을 난간에 놓고 서둘러 직접 문을 열어주러 갔습니다. 밖에는 수학기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씨가 울면서 제 목에 매달렸습니다. 엘렌, 엘렌. 아빠 살아계세요? 응, 제가 외쳤습니다. 응, 나의 천사야, 살아계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네가 우리와 함께 다시 안전하구나.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린튼 씨의 방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앞치마로 창백한 얼굴을 문질러 희미하게 색이 돌도록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먼저 올라가서 그녀의 도착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고 젊은 히스클리프와 행복할 거라고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쳐다보았지만 곧 제가 왜 거짓말을 하라고 충고하는지 이해하고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남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15분 동안 서 있었고 그 후에도 침대 근처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캐서린의 절망은 그녀 아버지의 기쁨만큼이나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녀가 침착하게 아버지를 부축했고 아버지는 황홀감으로 커지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로구드 씨.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녀에게로 간다. 그리고 너,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도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미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맥박이 자신도 모르게 멈추고 영혼이 떠날 때까지 그 황홀하고 빛나는 시선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정확한 순간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완전히 몸부림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이 눈물을 다 흘렸는지 아니면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녀는 해가 뜰 때까지 마른 눈으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오까지 앉아 있었고 계속 그 임종을 지키려 했지만 제가 그녀에게 물러나서 좀 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그녀를 옮겼습니다. 제가 그녀를 옮긴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시간에 변호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침을 받기 위해 워더링 하이츠에 들렀던 것입니다. 그는 히스클리프 씨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었고 그것이 주인님의 소환에 지체했던 이유였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도착한 후에는 세상사에 대한 생각이 주인님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린 씨는 그 집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그는 저를 제외한 모든 하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는 위임받은 권한을 휘둘러 에드거 린튼이 그의 아내 옆이 아닌 그의 가족과 함께 예배당에 묻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경까지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은 것은 유언장과 그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에 대한 저의 큰 항의였습니다. 장례식은 서둘러 치러졌고 이제 린튼 히스클리프 부인이 된 캐서린은 그녀 아버지의 시신이 저택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고뇌가 린튼을 자극하여 그녀를 해방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히스클리프의 대답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직후 작은 응접실로 옮겨졌던 린튼은 아버지가 다시 올라오기 전에 겁에 질려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잠금 장치만 풀었다가 다시 잠그는 교활함을 부렸고 침대에 가야 할 시간에 헤어튼과 함께 자겠다고 간청하여 한 번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캐서린은 새벽이 되기 전에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개들이 경보를 울릴까봐 문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비어있는 방들을 방문하며 창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녀 어머니의 창문을 발견하여 바로 옆에 있는 전나무를 이용해 창살 밖으로 그리고 땅으로 쉽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운 공범은 그의 소심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탈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29장)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녁 어리나 씨와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겨 우리의 상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한 명은 절망적으로 앞으로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캐서린에게 닥칠 수 있는 최선의 운명은 적어도 린튼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드러시크로스 저택에서 계속 살도록 허락받는 것일 거라고 막 의견을 모았습니다. 린튼은 이곳에 와서 그녀와 합류하고 저는 가정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라기에는 너무 좋은 계획 같았지만 저는 집과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린아 씨를 계속 곁에 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희망을 품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인 중 한 명, 아직 떠나지 않은 해고된 하인 중 한 명, 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저 악마 히스클리프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그의 면전에 잠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만큼 미쳤다고 해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노크나 이름을 알리는 격식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인이었고 한마디 말도 없이 곧장 걸어 들어오는 주인의 특권을 이용했습니다. 정보를 전하던 하인의 목소리가 그를 서재로 이끌었고 그는 들어와 그 하인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한 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18년 전 그가 손님으로 안내받았던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똑같은 달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고 똑같은 가을 풍경이 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촛불을 켜지 않았지만 방 전체가 벽에 걸린 초상화까지도 보였습니다. 린튼 부인의 멋진 모습과 그녀 남편의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난로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그의 외모도 거의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얼굴은 다소 더 누렇고 침착해 보였고 몸무게는 약간 더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그를 보자마자 뛰쳐나가려는 충동으로 일어섰습니다. 멈춰.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건 안 돼. 어디로 가려고? 널 집에 데려가려고 온 것이야. 그리고 네가 효성스러운 딸이 되어 내 아들이 더 이상 불복종하지 않도록 격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일이 밝혀졌을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벌줘야 할지 곤란했지. 그는 거미줄 같아서 꼬집기만 해도 사라질 테니. 하지만 네 표정을 보면 그가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저께 저녁에 내가 그를 아래층으로 데려와 의자에 앉혀놓고는 그 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헤어튼을 내보내고 우리는 방에 단둘이 있었지. 2시간 후 나는 조셉을 불러 그를 다시 위층으로 데려가게 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내 존재는 그의 신경의 유령만큼이나 강력해졌어. 그리고 나는 그가 내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나를 자주 보는 것 같다. 헤어튼이 말하길 그는 밤에 1시간 내내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서 그를 보호해 달라고 너를 부른다고 해. 네가 내 소중한 짝을 좋아하든 아니든 너는 와야 한다. 그는 이제 내 책임이야.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관심을 너에게 넘길 것이야. 캐서린이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고 제가 간청했습니다. 린튼 도련님을 그녀에게 보내면 안 될까요? 2 사람 모두를 미워하시니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비정상적인 마음에 매일 골칫거리일 뿐이에요. 나는 저택의 세입자를 찾고 있어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 자식들을 내 주변에 두기를 원해. 게다가 저 아가씨는 자기가 먹는 밥값으로 나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어. 나는 린튼이 죽은 후에도 그녀를 사치와 게으름 속에서 키울 생각이 없어. 서둘러 준비하고 나를 강제로 시키게 하지 마. 그렇게 할 거예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린튼은 이 세상에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전부예요. 당신이 그를 저에게 혐오스럽게 만들고 저를 그에게 혐오스럽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당신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곁에 있을 때 그를 해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없을 것이고 저를 겁주는 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는 허풍쟁이 투사로군. 히스클리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해칠 만큼 너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 고통이 계속되는 한 너는 그 고통의 모든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를 너에게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의 달콤한 본성 자체일 것이다. 그는 네가 버리고 간 것과 그 결과에 대해 쓸개처럼 분노하고 있어. 이 고귀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기대하지 마. 나는 그가 질라에게 내가 가진 힘을 가졌다면 무엇을 할지 즐거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들었지. 그러려는 마음은 있고 그의 나약함 자체가 힘을 대신할 것을 찾도록 그의 지혜를 날카롭게 할 것이야. 저는 그가 나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더 나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때문에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히스클리프 씨,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아무리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잔혹함이 당신의 더 큰 불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복수를 가질 거예요. 당신은 비참하죠. 그렇지 않나요? 악마처럼 외롭고 그처럼 질투심이 많죠.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죽을 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캐서린은 일종의 음울한 승리감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가족의 정신에 동참하여 적들의 슬픔에서 기쁨을 끌어내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네가 저기에 1분이라도 더 서 있으면 너 자신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녀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라 마녀야, 내 물건들을 챙겨. 그녀는 경멸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저는 질라의 자리를 하이츠에서 달라고 간청하며 제 자리를 그녀에게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어떤 식으로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방을 한번 둘러보고 그림들을 쳐다볼 여유를 가졌습니다. 린튼 부인의 초상화를 자세히 본 후 그는 말했습니다. 저것을 집으로 가져갈 것이야.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는 갑자기 난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더 나은 단어가 없어서 미소라고 불러야 할 것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일을 말해주지. 나는 린튼의 무덤을 파고 있던 묘지 관리인에게 그녀의 관뚜껑 위에 흙을 치우게 해서 내가 그것을 열었어.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았을 때 아직도 그녀의 얼굴이야. 나는 거기에 머물러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지. 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느라 힘들었지만 공기가 닿으면 변할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관의 한쪽 옆을 느슨하게 치고는 다시 덮었어. 린튼 쪽은 아니야. 그 빌어먹을 놈. 나는 그가 납땜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묘지 관리인에게 내가 거기에 묻힐 때 그것을 당겨내고 내 관도 미끄러져 나오게 해달라고 뇌물을 주었지. 그렇게 만들 것이야. 그러면 린튼이 우리에게 올 때쯤이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를 것이야. 그러면 린튼이 우리에게 올 때쯤이면 정말 사악하시군요. 히스클리프 씨, 제가 외쳤습니다. 죽은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넬리.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약간의 안정을 주었지. 이제 훨씬 더 편안해질 것이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갈 때 너는 나를 땅속에 더 잘 가둘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야. 그녀를 방해했다고? 아니다. 그녀가 나를 방해했다. 밤낮으로 18년 동안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어젯밤까지. 그리고 어젯밤에는 평온했다. 나는 심장이 멈추고 뺨이 그녀의 뺨에 얼어붙은 채 저 잠자는 이 옆에서 마지막 잠을 자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흙으로 또는 더 나쁘게 사가버렸다면 그때는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가 없어지고 여전히 더 행복해지는 것을.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런 종류의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런 변형을 예상했지만 내가 그것을 함께 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아서 더 기뻐. 게다가 그녀의 무감각한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상한 느낌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야. 그것은 이상하게 시작되었지. 그녀가 죽은 후에 내가 미쳐 날뛰었다는 것을 알 것이야. 그리고 새벽부터 새벽까지 영원히 그녀의 영혼이 내게 돌아오라고 기도했지. 나는 유령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어. 나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한다고 확신해. 그녀가 묻힌 날 눈이 내렸다. 저녁에 나는 교회 묘지로 갔지. 겨울처럼 삭막하게 바람이 불었고 주위는 온통 고독했다. 나는 그녀의 바보 같은 남편이 그렇게 늦게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른 누구도 그곳에 올 일이 없었지. 나 혼자였고 이 아드의 느슨한 흙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장벽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내 품에 안을 것이야. 그녀가 차갑다면 이 북풍이 나를 춥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야. 그리고 그녀가 미동도 없다면 그것은 잠이라고 생각할 것이야. 나는 연장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온 힘을 다해 파기 시작했다. 그것이 관을 긁었지. 나는 손으로 작업을 시작했어.
나무가 나사 주위에서 금가기 시작했지.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위에서 무덤 가장자리 가까이에서 몸을 굽히고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것만 벗겨낼 수 있다면 나는 중얼거렸다. 그들이 우리 둘 위에 흙을 덮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그것을 비틀어 열려고 했어. 내 귀 가까이에서 또 다른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따뜻한 숨결이 진눈깨비가 섞인 바람을 밀어내는 것을 느낀 것 같았다. 나는 살과 피를 가진 살아있는 것은 근처에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실체가 있는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분간할 수 없어도 확실히 느끼듯이 나는 캐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꼈지. 내 아래가 아니라 땅 위에. 갑작스러운 안도감이 내 심장에서 모든 사지로 흘러나왔다. 나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포기했고 즉시 위로를 받은 채 돌아섰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무덤을 다시 채우는 동안 그것은 남아 있었고 나를 집으로 이끌었지. 네가 원한다면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거기서 볼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확신했고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어. 하이츠에 도착해서 나는 문으로 급히 달려갔지. 문은 잠겨 있었다. 그리고 기억한다. 그 저주받은 언쇼와 내 아내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지. 나는 숨을 멎게 할 정도로 그를 걷어차기 위해 멈춘 다음 서둘러 위층, 내 방이자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어. 나는 그녀를 내 곁에서 느꼈지. 나는 거의 그녀를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없었다. 나는 그때 갈망의 고통으로 단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청으로 피땀을 흘렸어야 했다.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 그녀는 살아있을 때 자주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때로는 더 심하게, 때로는 덜 심하게 나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놀이개가 되었다. 지옥 같은. 내 신경을 너무 긴장시켜서 그것이 거트연 같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린튼의 나약함으로 이완되었을 것이야. 내가 헤어튼과 함께 집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나가면 그녀를 만날 것 같았어. 내가 황무지를 걸을 때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만날 것 같았지. 집을 떠날 때 나는 서둘러 돌아왔어. 그녀가 하이츠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방에서 잠을 잤을 때 나는 거기서 쫓겨났어. 나는 거기 누워 있을 수 없었어. 눈을 감는 순간 그녀는 창문 밖에 있거나 패널을 미끄러뜨리고 있거나 방으로 들어오고 있거나 심지어 어렸을 때처럼 사랑스러운 머리를 같은 베개에 기대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 눈을 떠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수백 번 눈을 뜨고 감았다. 항상 실망하기 위해서. 그것은 나를 괴롭혔어. 나는 종종 크게 신음했고 그 늙은 악당 조셉은 분명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악마짓을 한다고 믿었을 것이야. 이제 그녀를 보았으니 나는 약간 평온해졌다. 18년 동안 희망의 유령으로 나를 속이는 것은 이상한 살해 방식이었다. 조금씩이 아니라 머리카락 두께의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말이다. 히스클리프 씨는 말을 멈추고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의 붉은 인걸불에 고정되어 있었고 눈썹은 찡그려지지 않고 관자놀이 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의 험악한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특이한 괴로움의 표정과 하나의 압도적인 주제에 대한 정신적 긴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절반만 말하고 있었고 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림에 대한 묵상을 다시 시작했고 그것을 내려 소파에 기대어 더 잘 감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캐서린이 들어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자신의 조랑말에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이쪽으로 보내, 히스클리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너는 조랑말 없이도 할 수 있어. 날씨가 좋고 워더링 하이츠에서는 조랑말이 필요 없을 것이야. 네가 여행할 일은 내 발로 충분할 것이야. 따라와. 잘 가요, 엘렌. 저의 사랑스러운 어린 아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입 맞출 때 그녀의 입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와서 저를 보세요, 엘렌. 잊지 마세요. 딘 아주머니, 그런 짓은 꿈도 꾸지 마. 그녀의 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내가 여기로 올 것이야. 내 집에서 당신의 염탐을 원치 않아. 그는 그녀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고 그녀는 제 마음을 찢는 듯한 시선을 뒤로 던지며 복종했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그들이 정원을 걸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의 팔을 자신의 팔 아래에 고정시켰는데 비록 그녀가 처음에는 분명히 그 행동에 저항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그들을 가리는 나무가 있는 오솔길로 서둘러 데려갔습니다. (30장) 저는 하이츠를 방문했지만 그녀가 떠난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조셉은 문을 손에 쥐고 저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린튼 부인이 매우 바쁘고 주인은 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라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저에게 약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 거의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캐서린이 거만하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말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 씨는 처음 왔을 때 그녀에게 약간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고 그의 며느리는 스스로를 돌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라는 옹졸하고 이기적인 여자였기에 기꺼이 순응했습니다. 캐서린은 이러한 무시에 대해 아이처럼 불쾌함을 드러냈고 그것을 경멸로 되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저에게 정보를 제공한 질라를 자신의 적 대열에 확실하게 끌어들였습니다. 당신이 오기 조금 전, 약 6주 전에 우리가 황무지에서 만났을 때 저는 질라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이 그녀가 저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린튼 부인이 하이츠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와 조셉에게 저녁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간 것이었어요. 그녀는 린튼의 방에 자신을 가두고 아침까지 머물렀죠. 그러다가 주인님과 언쇼가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녀가 집에 들어와서 온몸을 떨면서 의사를 불러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녀의 사촌이 매우 아프다고 했죠. 우리는 그것을 안다. 히스클리프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숨은 한 푼의 가치도 없고 나는 그에게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죽을 거예요. 방에서 나가 주인님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 한마디도 더 듣지 않도록 해. 여기 있는 누구도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네가 상관한다면 간호사 역할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를 가두고 떠나라. 그러자 그녀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저는 그 지겨운 것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그녀의 일은 린튼을 시중드는 것이었어요. 히스클리프 씨는 그 일을 그녀에게 맡기라고 저에게 명령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제 생각에 그는 아주 많이 괴로워했고 밤낮으로 신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귀한 휴식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짓눌린 눈으로 짐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때때로 부엌으로 넋이 나간 듯이 들어와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주인님에게 불복종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주인님에게 감히 불복종하지 않아요, 딘 아주머니. 그리고 케네스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언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었고 저는 항상 간섭하기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든 후 한두 번 제가 실수로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녀가 계단 꼭대기에 앉아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서둘러 문을 닫았죠. 그때는 그녀를 정말 불쌍히 여겼지만 저는 제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잖아요.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녀가 대담하게 제 방으로 들어와서 히스클리프 씨에게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세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당장 일어나서 그에게 말하세요. 라고 말해서 제 정신을 쏙 빼놓았어요. 이 말을 하고 그녀는 다시 사라졌어요. 저는 15분 동안 누워서 귀 기울였고 떨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그녀가 착각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는 이겨냈어. 내가 그들을 방해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저는 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벨이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에 제 잠이 두 번째로 방해받았어요. 그것은 린튼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유일한 벨이었고 주인님이 저에게 무슨 일인지 보라고 그리고 그런 소음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캐서린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는 혼잣말로 욕설을 퍼붓고 몇 분 후에 촛불을 켜고 나와 그들의 방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히스클리프 부인은 침대 옆에 앉아 무릎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아버지가 다가가서 린튼의 얼굴에 불빛을 비추고 그를 보고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로 돌아섰죠. 자, 캐서린, 그가 말했어요. 기분이 어떻니? 그녀는 벙어리였어요. 기분이 어떻냐, 캐서린? 그가 반복했어요. 그는 안전하고 저는 자유예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숨길 수 없는 비통함으로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죽음과 싸우도록 내버려둬서 저는 오직 죽음만을 느끼고 봐요. 저는 죽음 같아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포도주를 조금 주었어요. 벨소리와 발소리에 깨어나 밖에 서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던 헤어튼과 조셉이 이제 들어왔어요. 조셉은 그 애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헤어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린튼을 생각하기보다는 캐서린을 쳐다보는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인님은 그에게 다시 잠자리에 들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그의 도움이 필요 없었죠. 그는 나중에 조셉에게 시신을 자신의 방으로 옮기게 했고 저에게는 제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히스클리프 부인은 혼자 남았어요. 아침에 그가 저를 보내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라고 말하게 했어요. 그녀는 옷을 벗고 자려고 하는 것 같았고 아프다고 말했어요. 저는 거의 놀라지 않았죠. 제가 히스클리프 씨에게 알리자 그는 대답했어요. 좋아, 장례식까지는 그냥 내버려둬라. 그리고 가끔 올라가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그녀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나에게 말해라. 질라의 말에 따르면 캐시가 위층에 2주 동안 머물렀는데 질라는 하루에 2번 그녀를 방문했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친절을 늘리려는 시도는 캐서린에게 오만하게 그리고 즉시 거부당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린튼의 유언장을 보여주기 위해 한번 올라갔습니다. 린튼은 자신의 모든 동산과 그녀의 것이었던 동산을 아버지에게 유증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삼촌이 죽었을 때 그녀가 일주일 동안 부재했던 동안 위협을 받거나 달래져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토지에는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그의 아내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로 그것들을 요구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현금과 친구가 없는 캐서린은 그의 소유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질라가 말했어요.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녀의 문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저 외에는요.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 대해 묻지 않았죠. 그녀가 처음으로 집으로 내려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녀는 제가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을 때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다고 소리쳤고 저는 주인님이 드러시크로스 장원에 갈 예정이고 원쇼와 저는 그녀가 내려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히스클리프의 말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검은 옷을 입고 퀘이커 교도처럼 노란 곱슬머리를 귀 뒤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머리를 풀 수 없었죠. 조셉과 저는 보통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요. 딘 아주머니는 설명하길 지금은 교회가 목사가 없어서 김머튼에 있는 감리교나 침례교 중 어느 한 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조셉은 갔지만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집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항상 어른이 지켜봐주는 것이 더 좋고 헤어트는 아무리 수줍음이 많더라도 예의 바른 행동의 모범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의 사촌이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녀는 항상 안식일이 존중되는 것을 보며 자랐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머무는 동안 총과 실내 작업은 치워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죠. 그는 그 소식에 얼굴을 붉히고 손과 옷을 내려다보았어요. 기차 기름과 화약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치워졌어요. 저는 그가 그녀와 함께 있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태도로 보아 단정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짐작했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있을 때는 감히 웃지 못했지만 웃으면서 그가 원한다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의 혼란스러움을 놀렸어요. 그는 뚱해져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딘 아주머니, 질라가 저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고 계속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아씨가 헤어튼 씨에게는 너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아주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그 자존심을 꺾어주고 싶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모든 학문과 고상함이 그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녀는 아주머니나 저만큼 가난해요. 아니, 제가 장담하건대 더 가난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축하고 있고 저는 그쪽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헤어트는 질라가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했고 그녀는 그를 기분 좋게 달랬어요. 그래서 캐서린이 왔을 때 그녀의 이전 모욕을 반쯤 잊고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즐거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씨는 그녀가 말했어요. 고드름처럼 차갑게 그리고 공주처럼 고고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안락 의자의 제 자리를 그녀에게 권했어요. 아니요. 그녀는 저의 친절에 코웃음 쳤어요. 언쇼도 일어섰고 그녀에게 긴 의자로 와서 불 가까이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가 틀림없이 굶주렸을 거라고 확신했죠. 저는 한 달 넘게 굶주렸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경멸적으로 그 단어를 강조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의자를 가져와 우리 둘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았어요. 따뜻해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고 찬장에 있는 많은 책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즉시 다시 일어서서 그것들에 닿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너무 높이 있었죠. 그녀의 사촌은 그녀의 노력을 잠시 지켜본 후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를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잡았고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첫 번째 책들을 거기에 채워주었어요. 그것은 그 젊은이에게 큰 진전이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인 것에 만족했고 그녀가 책들을 살펴보는 동안 뒤에 서서 심지어 몸을 숙여 책에 담긴 특정한 오래된 그림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녀가 그의 손가락에서 페이지를 획 잡아채는 건방진 방식에도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책 대신 그녀를 바라보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녀는 계속 읽거나 읽을 것을 찾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점차 그녀의 굽고 비단 같은 곱슬머리를 연구하는데 완전히 집중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그녀도 그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아이가 촛불에 이끌리듯 마침내 그는 쳐다보는 것에서 만지는 것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새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한 곱슬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가 그녀의 목에 칼을 꽂았더라도 그녀는 그렇게 놀라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비켜요. 감히 저를 만져요? 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녀는 혐오감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는 당신을 견딜 수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가까이 오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헤어튼 씨는 할 수 있는 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는 긴 의자에 아주 조용히 앉았고 그녀는 다른 30분 동안 책들을 계속 뒤적였어요. 마침내 언쇼가 건너와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녀에게 우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질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겨워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읽는 것을 듣고 싶어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했다고 말하지 말고 아주머니 스스로 물어보세요. 헤어튼 씨가 아씨에게 우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네요. 저는 즉시 말했어요. 그는 아주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감사해 할 거예요. 그녀는 찡그리며 올려다보았고 대답했어요. 헤어튼 씨와 당신들 모두는 당신들이 위선적으로 제공하는 친절의 어떤 구실도 제가 거부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들을 경멸하고
당신들 중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의 친절한 말이라도, 심지어 당신들 중 한 명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쳤을 때 당신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추위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지 당신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당신들과 어울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언쇼가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 당신은 예외예요. 히스클리프 부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번 제안했고 히스클리프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가 그녀의 건방짐에 불이 붙어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밤을 새워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조용히 해요. 저는 당신의 불쾌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거나 어디든 갈 거예요. 아씨가 말했어요. 헤어트는 그녀가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총을 풀어 더 이상 일요일의 일을 자제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곧 자신의 고독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서리가 내렸고 그녀의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선의에 대한 더 이상의 경멸이 없도록 조심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만큼이나 뻣뻣해졌고 그녀는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녀에게 아주 작은 말이라도 하면 그녀는 누구에게도 존경심 없이 되받아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주인님 자신에게도 톡 쏘아붙이고 그에게 그녀를 때리라고 감히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녀가 더 상처를 받을수록 그녀는 더 독해져요. 처음에 질라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일자리를 그만두고 작은 오두막을 얻어 캐서린을 데려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헤어튼을 독립된 집에 살게 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제가 주선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딘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의사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비록 1월의 둘째 주일 뿐이지만 나는 하루 이틀 안에 말을 타고 나가 워더링 하이츠로 가서 집주인에게 다음 6개월을 런던에서 보낼 것이며 그가 원한다면 10월 이후에 그곳을 맡을 다른 세입자를 찾아보라고 알릴 생각이다. 나는 많은 것을 주고서 여기서 또 다른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다. (31장) 어제는 맑고 고요하며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나는 계획했던 대로 워더링 하이츠에 갔다. 나의 가정부가 젊은 아씨에게 전해달라며 작은 쪽지를 부탁했고 나는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 착한 여인은 자신의 요청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만 지난번 방문 때처럼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노크하고 정원 구석에서 언쇼를 불렀다. 그는 빗장을 풀었고 나는 들어갔다. 그 젊은이는 정말 잘생긴 시골 남자였다. 이번에는 그를 특별히 눈여겨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다. 나는 히스클리프 씨가 집에 있는지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올 것이라고 했다. 오전 11시였고 나는 들어가서 그를 기다리겠다고 알렸다. 그러자 그는 즉시 연장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왔는데 손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캐서린은 다가오는 식사를 위해 채소를 준비하며 유용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보다 더 뚱하고 덜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기 위해 거의 눈을 들지 않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예의를 무시한 채 일을 계속했다. 나의 목례와 아침 인사에 대해 아주 작은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딘 아주머니가 나에게 믿게 하려는 것만큼 그녀가 그렇게 상냥해 보이지는 않는군. 미인이기는 하지만 천사는 아니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언쇼는 뚱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건들을 부엌으로 치우라고 명령했다. 당신이 직접 치우세요. 그녀는 일이 끝나자마자 그것들을 밀어내며 말했다. 그리고 창가에 있는 작은 의자로 물러나 앉아 무릎에 놓인 순무 껍질로 새와 짐승 모양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원을 보고 싶은 척 그녀에게 다가갔고 헤어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딘 아주머니의 쪽지를 그녀의 무릎에 능숙하게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큰 소리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휙 던져버렸다. 저택에 계신 옛 지인, 그곳의 가정부가 보낸 편지예요. 나는 대답했다. 나의 친절한 행동을 그녀가 노출시킨 것에 짜증이 났고 그것이 마치 내가 보낸 편지로 오해될까봐 두려웠다. 이 정보를 듣고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헤어튼이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그것을 낚아채 자신의 조끼 속에 넣으며 히스클리프 씨가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캐서린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는 아주 몰래 손수건을 꺼내 눈가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그녀의 사촌은 부드러운 감정을 억누르려고 잠시 씨름하더니 가능한 한 무뚝뚝하게 편지를 꺼내 그녀 옆바닥에 던졌다. 캐서린은 그것을 잡고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옛집에 살았던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거주자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리고 언덕 쪽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아래로 미니를 타고 달리고 싶다. 저 위로 올라가고 싶다. 아, 피곤해 지쳤어, 헤어튼. 그리고 그녀는 작은 하품과 작은 한숨을 쉬며 예쁜 머리를 창틀에 기대고는 우리가 그녀를 주목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멍한 슬픔의 모습에 빠져들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제가 부인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부인이 와서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정부는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것에 지칠 줄 모르고 제가 그녀의 편지를 받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부인에 대한 소식이나 부인에게서 온 소식 없이 돌아간다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말에 놀란 듯 보였고 내게 물었다. 엘렌이 당신을 좋아해요? 네, 아주 많이요. 나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녀에게 말해야 해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제가 그녀의 편지에 답장하고 싶지만 글을 쓸 재료가 없어요. 심지어
종이 한 장이라도 찢을 책조차 없어요. 책이 없다니요. 나는 외쳤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것들 없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건가요? 저택에 큰 서재가 갖춰져 있어도 저는 자주 매우 따분한데 만약 책들을 가져가 버린다면 저는 절망할 것입니다. 책이 있을 때는 항상 읽었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씨는 절대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제 책들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주 동안 책 구경도 못했어요. 단 한 번 제가 조셉의 신학서적 더미를 뒤져서 그를 매우 짜증나게 했고 또 한 번은 헤어튼 제가 당신 방에서 비밀 창고를 발견했어요. 라틴어와 그리스어 책도 있었고 몇 권의 이야기책과 시집도 있었죠. 모두 오랜 친구들이에요. 저는 마지막 책들을 여기로 가져왔는데 당신은 그것들을 까치가 은수저를 모으듯이 단순히 훔치는 재미로 모아갔어요. 그것들은 당신에게 아무 소용도 없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것들을 즐길 수 없으니 다른 누구도 즐기지 못하게 하려는 나쁜 심보로 숨긴 거예요. 아마도 당신의 질투심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저의 보물을 빼앗으라고 부추겼을까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을 제 머릿속에 쓰고 심장에 인쇄해 두었으니 당신은 그것들을 저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헤어트는 사촌이 자신의 사적인 문학적 소장품을 폭로하자 얼굴이 새빨개졌고 그녀의 비난에 대해 분개하며 더듬거리며 부인했다. 헤어튼 씨는 자신의 지식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그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재주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안에 그는 똑똑한 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바보가 되기를 원하죠. 캐서린이 대답했다. 맞아요. 저는 그가 혼자 철자 연습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을 듣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어제처럼 채비 체이스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웃겼어요.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을 뒤적이다가 설명을 읽을 수 없어서 욕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젊은이는 자신이 무지하다고 비웃음당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또 비웃음당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분명히 생각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 딘 아주머니가 그가 자라온 어둠을 밝히려는 첫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을 기억하며 말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부인, 우리 모두 시작이 있었고 문턱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만약 우리를 도와주는 대신 비웃는 선생님만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그의 배움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제 것을 맘대로 가져가서 그의 형편없는 실수와 잘못된 발음으로 저에게 우스꽝스럽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그 책들, 산문이든 운문이든 다른 추억들로 인해 저에게 신성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것들이 격화되고 모독되는 것이 싫어요. 게다가 그는 고의적인 악의에서처럼 제가 가장 반복하기 좋아하는 저의 가장 아끼는 부분들을 골라냈어요. 헤어튼의 가슴은 1분 동안 조용히 들썩였다. 그는 심한 굴욕감과 분노에 시달렸는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섰고 그의 당황함을 덜어주려는 신사적인 생각으로 문간에 서서 밖의 풍경을 둘러보았다. 그는 나를 따라 방을 나섰지만 곧 다시 나타나 양손에 6권의 책을 들고 와서 캐서린의 무릎에 던지며 소리쳤다. 가져가요. 다시는 그것들에 대해 듣거나 읽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안 가질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들을 당신과 연결시켜서 미워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분명히 많이 펼쳐본 책 한 권을 열고
초심자의 느릿느릿한 어조로 일부를 읽었다. 그리고는 웃고는 그것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녀는 똑같은 방식으로 옛 발라드의 한 구절을 시작하며 일부러 놀리듯이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건방진 혀에 가해진 물리적인 제재를 들었고 완전히 못마땅하지는 않았다. 그 작은 악당은 사촌에 예민하지만 교양 없는 감정을 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물리적인 논쟁은 그가 그 계정을 청산하고 가해자에게 그 효과를 되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나중에 책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그 희생을 분노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책들이 타들어가면서 그가 이미 그 책들이 주었던 즐거움과 그 책들로부터 기대했던 승리와 끊임없이 증가하는 즐거움을 떠올리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은밀한 공부에 대한 동기도 짐작했다. 그는 캐서린이 그의 길을 가로막기 전까지는 매일의 노동과 거친 동물적 즐거움에 만족했었다. 그녀의 경멸에 대한 수치심과 그녀의 인정에 대한 희망이 그를 더 높은 축으로 이끈 첫 번째 동기였는데 하나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다른 하나로 그를 이끄는 대신 스스로를 향상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그래, 당신 같은 짐승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야. 캐서린이 상처 입은 입술을 빨고 분노에 찬 눈으로 불꽃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이제 입 닥치는 게 좋을 것이야. 그가 격렬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격분은 더 이상의 말을 막았다. 그는 급히 입구로 나섰고 나는 그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러나 그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히스클리프 씨가 포장된 길을 올라오다가 그와 마주쳤고 그의 어깨를 잡고 물었다. 지금 무슨 일이냐, 이 녀석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그는 말하고는 그의 슬픔과 분노를 혼자 삭히기 위해 달아났다. 히스클리프는 그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방해한다면 이상하겠지. 그는 내가 뒤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그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할 때 매일 그녀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나는 그를 거의 견딜 수가 없어. 그는 눈을 땅에 떨구고 침울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전에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불안하고 염려하는 표정이 있었고 그의 몸은 더 야위어 보였다. 그의 며느리는 창문으로 그를 보자마자 즉시 부엌으로 도망쳤고 그래서 나는 혼자 남았다. 다시 밖에 나오신 것을 보니 기쁩니다, 로그두 씨. 그가 나의 인사에 답했다. 부분적으로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입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당신의 빈자리를 쉽게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왔는지 여러 번 궁금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한가한 변덕 때문입니다, 사장님. 나의 대답이었다. 아니면 한가한 변덕이 저를 쫓아낼 것 같군요. 저는 다음 주에 런던으로 떠날 예정이고 제가 빌리기로 합의한 12개월을 넘어서 드러시크로스 저택을 유지할 생각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기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에 지쳤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살지 않을 곳에 대한 비용 지불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러 온 것이라면 당신의 여행은 소용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결코 물러서지 않아.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당히 짜증이 나서 외쳤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니요, 아니요.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남겨두고 갈 것이야. 나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 앉아서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 다시 방문할 염려가 없는 손님은 보통 환영받을 수 있어. 캐서린, 식사 도구들을 가져오렴. 어디 있니? 캐서린이 칼과 포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너는 조셉과 함께 저녁을 먹고 히스클리프가 곁눈질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갈 때까지 부엌에 있어. 그녀는 그의 지시를 매우 정확하게 따랐다. 아마도 어길 유혹이 없었을 것이다. 어릿광대들과 인간 혐오자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녀는 더 나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쪽에는 음울하고 성마른 히스클리프 씨와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말없는 헤어튼과 함께 나는 다소 쓸쓸한 식사를 했고 일찍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캐서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늙은 조셉을 짜증나게 하려고 뒷문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헤어트는 내 말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자신이 나를 문까지 배웅했기 때문에 나는 내 희망대로 할 수 없었다. 저 집에서는 삶이 얼마나 우울하게 흘러가는가. 나는 길을 따라 말을 타면서 생각했다. 만약 린튼 히스클리프 부인과 내가 그녀의 착한 유모가 바라던 대로 서로에게 애정을 품고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로 함께 이주했다면 아마 동화보다 더 낭만적인 삶을 실현했을 텐데. (32장) (1802년) 지난 9월 나는 북쪽에 있는 한 친구의 황무지에서 사냥을 하러 초대받았고 그곳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기치 않게 김머튼에서 15마일 이내에 이르게 되었다. 길가에 있는 여관의 마부가 내 말들의 기운을 차리게 하려고 물통을 들고 있었는데 갓 베어낸 아주 푸른 귀리 한 수레가 지나갔고 그는 저것은 이제 김머튼에서 온 거유. 딴 사람들보다 추수가 석주나 늦지라우 라고 말했다. 김머튼? 나는 되풀이했다. 그 지역에서의 내가 머물렀던 기억은 이미 희미하고 꿈결 같았다. 아, 알겠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언덕 너머로 한 14마일 될 거유. 길이 험해유라고 그가 대답했다. 갑자기 드러시크로스 저택을 방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정오가 채 되지 않았었고 나는 여관에서 묵는 것보다 내가 새를 낸 집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집주인과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다시 침범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는 하인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물어보라고 지시했고 우리 짐승들이 매우 피곤했지만 우리는 약 3시간 만에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 나는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다. 회색 교회는 더 회색으로 보였고 외로운 교회 묘지는 더 외로워 보였다. 나는 무덤 위에 짧은 잔디를 뜯어먹고 있는
황무지양 한 마리를 구별해냈다. 날씨는 달콤하고 따뜻했는데 여행하기에는 너무 따뜻했다. 하지만 그 더위는 내가 위아래의 멋진 풍경을 즐기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가 8월에 더 가까이서 그것을 보았다면 나는 그 고독 속에서 한 달을 낭비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겨울에는 이처럼 언덕으로 둘러싸인 계곡들과 무뚝뚝하고 거친 히스의 둔덕보다 더 황량한 것은 없었고, 여름에는 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나는 저택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 들어갈 수 있도록 청했지만 부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늘고 푸른 연기 한 줄기로 보아 가족들은 뒤쪽 건물로 물러난 것 같았고 그들은 듣지 못했다. 나는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현관 아래에는 9살이나 10살쯤 되는 소녀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나이든 여인이 묵상에 잠긴 듯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집 계단에 기대어 있었다. 딘 아주머니가 안에 계신가요?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딘 아주머니?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여기 안 사신대요. 하이츠에 계셔요. 그럼 당신이 가정부인가요? 나는 계속 물었다. 그라주, 제가 집을 지키유.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로그드라고 합니다. 여기를 임대한 주인이죠. 하룻밤 묵을 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주인님, 그녀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누가 주인님이 오시는 줄 알았것슈? 연락을 했어야죠. 이 집은 뭐 하나 제대로 마른 것도 없고 멀쩡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파이프 담배를 던져버리고 부산하게 안으로 들어갔고 소녀도 따라 들어갔다. 나도 들어갔고 곧 그녀의 말이 사실이며 게다가 나의 달갑지 않은 출연으로 인해 그녀가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나는 산책을 나갔다 올 것이고 그동안 그녀는 내가 저녁 식사를 할 것일 한 구석과 잠을 잘 침실을 준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빗자루질이나 먼지 닦기는 필요 없고 좋은 불과 마른 시트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하려는 것 같았지만 부직갱이 대신 난로소를 화격자에 밀어넣고 자신의 일과 관련된 다른 몇 가지 물건들을 잘못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때 쉴 곳을 그녀의 이런 활기찬 행동에 맡기고 물러났다. 워더링 하이츠는 내가 가려던 곳이었다. 마당을 나섰을 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되돌아와서 물었다. 하이츠는 모두 무사한가요? 나는 그 여인에게 물었다. 예, 제가 아는 한은유. 그녀는 뜨거운 잿덩이가 담긴 냄비를 들고 서둘러 달아나며 대답했다. 나는 딘 아주머니가 왜 트러시크로스 저택을 떠났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급한 상황에서 그녀를 지체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나는 몸을 돌려 나섰다. 지는 해의 불빛을 등지고 떠오르는 달의 은은한 광채를 바라보며 하나가 희미해지고 다른 하나가 밝아지는 가운데 나는 공원을 나와 히스클리프 씨의 집으로 갈라지는 돌길을 따라 느긋하게 걸어 올라갔다. 그 집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낮의 잔해는 서쪽을 따라 희미한 호박색 빛뿐이었지만 그 눈부신 달빛으로 길 위의 모든 자갈과 모든 풀잎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문을 기어오르거나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문은 스르르 열렸다. 이것은 좋아졌군.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후각의 도움으로 또 다른 것을 알아차렸다. 가정에서 재배하는 과일나무들 사이에서 스토크 꽃과 월플라워의 향기가 공기에 실려왔다. 문과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는데도
석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흔히 그렇듯이 난로의 붉은 불빛이 굴뚝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 그 불빛을 보는 편안함 덕분에 그 난로에서 나오는 과도한 열기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워더링 하이츠의 집은 워낙 규모가 커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강한 열기가 미치지 않는 바깥으로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 중 하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볼 수도 있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었고 호기심과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인해 잠시 그들을 지켜보았다. 컨트레리 반대로 은방울처럼 고운 목소리가 말했다. 세 번째다, 이 바보야. 다시는 말 안 해줄 거야. 기억해. 안 그러면 네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거야. 컨트레리, 그럼 깊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자, 이제 그렇게 잘 기억했으니 뽀뽀해줘. 안 돼. 먼저 실수 없이 정확하게 다시 읽어봐. 남자는 읽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남자였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책상에 앉아 앞에 책을 두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즐거움으로 빛났고 그의 눈은 페이지에서 그의 어깨 너머에 있는 작은 하얀 손으로 참을성 없이 계속 방황했는데 그 손의 주인이 주의 산만의 징후를 감지할 때마다 그의 뺨을 재빨리 때려서 그를 다시 책으로 불렀다. 그 손의 주인은 뒤에 서 있었는데 그녀가 그의 공부를 감독하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그녀의 밝게 빛나는 고수머리가 때때로 그의 갈색 머리와 섞였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그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볼 수 있었고 그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 과제는 끝났는데 또 다른 실수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자는 상을 요구했고 적어도 5번의 키스를 받았는데 그는 관대하게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문으로 왔고 그들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밖에 나가 황무지를 산책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그때 그들 근처에 초라하고 불행한 내 모습을 드러낸다면 헤어튼 언쇼의 마음속에서 입으로가 아니라도 가장 밑바닥의 지옥으로 비난받을 것이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그들을 엿본 나 자신이 매우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분을 느끼며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부엌으로 피신처를 찾기 위해 살금살금 돌아갔다. 그쪽으로 막힘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문 옆에는 나의 오랜 친구 넬리 딘이 앉아 재봉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부엌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억양으로 발설되는 경멸과 거친 말들로 자주 중단되었다. 차라리 아침부터 밤까지 내 귀에다 욕설을 퍼붓는 게 낫지. 아주머니가 노래하는 소리는 듣기 싫소. 부엌의 거주자가 말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오. 내가 이 성스러운 책을 펴지도 못하게 마귀를 찬양하는 소리나 지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온갖 끔찍한 사악한 짓이나 하니. 오, 아주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오. 그리고 저 계집도 그렇고 저 불쌍한 젊은이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소. 불쌍한 젊은이,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홀렸어. 내가 장담하오. 오 주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우리 통치자들 중에는 법도 정의도 없으니. 아니, 그랬다면 우리는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 앉아 있겠죠. 아마도 노래하던 여자가 되받아쳤다. 하지만 쉿, 영감님, 기독교인처럼 성경이나 읽으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건 요정 애니의 결혼식이에요. 예쁜 곡이죠. 춤곡이에요. 딘 아주머니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려 할 때 내가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곧바로 알아보고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아이고, 로구드 씨. 이런 식으로 돌아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드러시 크로스 저택은 모두 잠겨 있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머무는 동안 묵을 방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내일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딘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오셨어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질라가 떠났고 주인님이 런던 가신 직후에 제가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 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 김머튼에서 걸어오셨어요? 트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걸어왔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동안 저는 주인님과 제 일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것 같지 않거든요. 무슨 일이시죠? 넬리가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지금은 나가셨고 곧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집세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 그럼 히스클리프 부인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 저와 하셔야 해요. 그녀는 아직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제가 그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히스클리프 씨의 사망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그녀가 계속 말했다. 히스클리프가 죽었다고 나는 놀라서 외쳤다. 얼마나 되었나요? 3달 전에요. 하지만 앉으세요. 모자를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잠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저녁 식사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앉으세요. 그가 죽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듣고 싶네요. 그 젊은이들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매일 저녁 늦게 산책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꾸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적어도 저희의 오래된 에일 맥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몸에 좋을 거예요.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녀는 내가 거절하기 전에 서둘러 그것을 가져왔고 나는 조셉이 그녀의 나이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게다가 주인님의 지하실에서 술을 꺼내다니.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창피하다고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반격하지 않고 잠시 후에 다시 들어왔고 거품이 이는 은색 파인트 잔을 들고 왔는데 나는 그 내용물을 보고 진심을 담아 칭찬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히스클리프의 역사의 후속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표현대로 그는 이상한 최후를 맞았다. 사장님이 저희를 떠나신 지 2주일도 안 되어 제가 워더링 하이츠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위해서 기쁘게 따랐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저를 슬프고 충격받게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그녀가 너무 많이 변했었거든요. 히스클리프 씨는 제가 여기 오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제가 필요하고 캐서린을 보는 것에 지쳤다고만 말했습니다. 제가 작은 응접실을 제 거실로 사용하고 그녀를 저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고요. 그가 하루에 한두 번만 그녀를 보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조치에 만족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점차 그녀가 트러시크로스 저택에서 재미를 느끼던 많은 책들과 다른 물건들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럭저럭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에는 만족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짜증을 내고 불안해졌습니다. 한 가지는 그녀가 정원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봄이 다가옴에 따라 그 좁은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그녀를 몹시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제가 자주 그녀를 떠나야 했고 그녀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보다 부엌에서 조셉과 다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은 싸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집을 혼자 쓰고 싶어 할 때 헤어튼도 종종 부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다가오면 자리를 뜨거나 조용히 저의 일에 합류하여 그를 주목하거나 말을 거는 것을 피했지만 그도 항상 가능한 한 뚱하고 말이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행동을 바꾸어 그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쏘아붙이고 그의 우둔함과 게으름에 대해 논평하고 그가 사는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어떻게 저녁 내내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졸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개 같지 않나요, 엘렌? 그녀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아니면 집마차의 말 같지 않나요? 그는 자기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영원히 잠을 자요. 얼마나 공허하고 황량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당신도 꿈을 꾸나요, 헤어튼? 그리고 꿈을 꾼다면 무엇에 대한 꿈인가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입을 열지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준호가 어깨를 으쓱하듯이 어깨를 실룩였어요. 엘렌, 그에게 물어보세요. 헤어튼 씨가 아씨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주인님께 아씨를 위층으로 보내라고 부탁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실룩였을 뿐만 아니라 주먹을 꽉 쥐고 마치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헤어튼이 제가 부엌에 있을 때 왜 말을 안 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다른 때에 외쳤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를 비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한 번은 스스로 읽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비웃었기 때문에 책들을 불태우고 그만두었어요. 바보 아니었나요? 아씨가 못되게 굴지 않았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답하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어리석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헤어튼 제가 책을 준다면 지금은 받을 건가요? 시도해 볼게요. 그녀는 자신이 읽고 있던 책을 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녀가 그만두지 않으면 목을 부러뜨릴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에 놓을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테이블 서랍에요. 그리고 저는 자러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가 그것을 만지는지 지켜봐 달라고 저에게 속삭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녀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의 끈질긴 뚱함과 게으름에 대해 유감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양심이 그가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버린 것에 대해 그녀를 책망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냈었죠. 하지만 그녀의 독창성이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림질을 하거나 응접실에서는 잘 할 수 없는 다른 고정된 일들을 하는 동안 그녀는 즐거운 책을 가져와 저에게 크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헤어튼이 있을 때 그녀는 보통 흥미로운 부분에서 멈추고 책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새처럼 고집이 셌고 그녀의 미끼를 덥석 물지 않고 궂은 날씨에는 조셉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동인형처럼 불의 양쪽에 앉아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은 그녀의 사악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를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귀가 먹었고 젊은이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씨 좋은 저녁에는 후자 헤어튼는 총 사냥을 나섰고 캐서린은 하품하고 한숨 쉬며 저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졸랐고 제가 시작하자마자 마당이나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울면서 살기 지겹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쓸모가 없다고요. 점점 더 사교성이 없어지던 히스클리프 씨는 언쇼를 자신의 방에서 거의 추방했습니다. 3월 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그는 며칠 동안 부엌에 꼼짝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혼자 언덕에 나가 있을 때 총이 터졌고 파편이 그의 팔을 베어 그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쩔 수 없이 팔이 나을 때까지 난로가와 평온함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그가 거기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녀가 위층 방을 전보다 더 싫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층에서 할 일을 찾도록 강요하곤 했습니다. 부활절 월요일에 조셉은 소들을 데리고 김머튼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는 부엌에서 리넨 다림질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언쇼는 평소처럼 침울하게 난로 모퉁이에 앉아 있었고 저의 어린 아씨는 창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사촌 쪽으로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인 재빠른 시선을 던지며 숨죽인 듯한 노래와 속삭이는 외침으로 그녀의 오락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꿋꿋이 담배를 피우며 화격자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빛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난로 돌 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곧 그녀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헤어튼, 제가 당신에게 퉁명스럽고 그렇게 거칠어지지 않았더라면 이제 당신이 제 사촌이기를 원하고 기쁘고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헤어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튼, 헤어튼, 헤어튼. 들려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리 꺼져. 그가 타협 없는 무뚝뚝함으로 으르렁거렸다. 그 파이프 좀 줘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서 그것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되찾으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그것은 부러져 불 뒤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욕을 하고 다른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멈춰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먼저 내 말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제 얼굴에 떠다니는 동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는 지옥에 나가. 그가 맹렬하게 외쳤다. 그리고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싫어요. 그녀가 끈기 있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저에게 말을 걸게 하려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바보라고 부를 때 아무 뜻도 없어요. 당신을 경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해요, 헤어튼.
당신은 제 사촌이고 저를 인정해야 해요. 나는 너랑 네 더러운 자존심, 네 빌어먹을 놀리는 수작 따위는 상관 안 할 거다. 그가 대답했다. 너를 다시 곁눈질로 쳐다보느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거다. 이제 당장 길을 비켜. 캐서린은 얼굴을 찡그렸고 입술을 깨물며 창가 좌석으로 물러났고 울음을 터뜨리려는 경향을 감추기 위해 기이한 곡조를 흥얼거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헤어튼 씨, 사촌이 건방진 행동을 후회하니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를 친구로 삼으면 당신에게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친구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녀가 나를 미워하고 자기 신발 닦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 해도 다시는 그녀의 호의를 구한다고 경멸당하지 않을 거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캐시가 더 이상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울었습니다. 당신은 히스클리프 씨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저를 미워해요. 너는 빌어먹을 거짓말쟁이야. 언쇼가 시작했다. 그럼 내가 왜 네 편을 들어서 네가 나를 비웃고 경멸할 때 100번이나 그를 화나게 만들었겠어? 그리고 계속 나를 괴롭혀봐. 당장 저쪽으로 가서 네가 나를 부엌에서 쫓아냈다고 말할 테다. 당신이 제 편을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두에게 비참하고 비통했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제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난로로 돌아와 솔직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먹구름처럼 거무스름해지고 찡그렸고 주먹을 굳게 쥐고 시선을 땅에 고정했습니다. 캐서린은 본능적으로 그의 이 완고한 행동을 유발한 것이 고집스러운 심술이지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뺨에 부드러운 키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악동은 제가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물러나서 아주 얌전하게 창가의 원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꾸짖듯이 고개를 흔들었고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엘렌? 그는 악수를 하려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했어요. 그 키스가 헤어튼을 납득시켰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고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몹시 당황했습니다. 캐서린은 멋진 책 한 권을 흰 종이로 깔끔하게 포장하는 일에 몰두했고 리본으로 묶고 헤어튼 언쇼 씨에게 주소를 쓴 후 저에게 그녀의 사절이 되어 이 선물을 지정된 수령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을 받는다면 제가 와서 그것을 올바르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다면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그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져가 메시지를 반복했고 저를 고용한 캐서린이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헤어튼은 손가락을 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쳐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로 돌아갔습니다. 캐서린은 덮개가 제거되는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머리와 팔을 테이블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살금살금 가서 조용히 사촌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렸고 얼굴은 상기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무례함과 뚱한 거칠음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질문하는 눈빛과 그녀의 중얼거리는 간청에 대답하기 위해 한마디도 할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헤어튼. 당신이 그 작은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너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되어줄 건가요? 캐서린이 질문하듯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너는 평생 나를 부끄러워할 거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를 더 알게 될수록 더 부끄러워할 거다.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럼 제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건가요? 그녀가 꿀처럼 달콤하게 웃으며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를 엿듣지 못했지만 다시 둘러보았을 때 받아들여진 책의 페이지 위로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숙여져 있는 것을 보았기에 저는 그 조약이 양측에서 비준되었고 적들이 그때부터 맹세한 동맹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책은 값비싼 그림들로 가득했고 그것들과 그들의 위치는 조셉이 집에 올 때까지 그들을 움직이지 않게 할 만큼 매력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조셉은 헤어튼 언쇼와 같은 의자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기댄 캐서린의 모습에 완전히 경악했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젊은이가 그녀의 근접함을 견디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그 주제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너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가 큰 성경을 테이블 위에 엄숙하게 펼치고 그날 거래의 결과물인 그의 지갑에서 나온 더러운 지폐를 그 위에 올려놓을 때 내쉰 엄청난 한숨으로만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헤어튼을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이것들을 주인님께 가져다 드려라, 젊은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갈 거다. 이 구멍은 우리에게 멀쩡하지도 보기 좋지도 않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자, 캐서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해요. 저는 다림질을 마쳤어요. 갈 준비가 되었나요? 8시도 안 됐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헤어튼, 이 책을 벽난로 선반 위에 두고 내일 몇 권 더 가져올게요. 네가 두고 가는 책은 내가 다 집 안으로 가져갈 거다. 조셉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라. 캐시가 자신의 책만큼 그의 서재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헤어튼을 지나치며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아마도 린튼에게 처음 방문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지붕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친밀함은 일시적인 방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언쇼는 소망만으로는 교화될 수 없었고 저의 어린 아씨는 철학자도 인내의 귀감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지점을 향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어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로그드 씨, 히스클리프 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은 충분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이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아서 기쁩니다. 저의 모든 소원의 왕관은 그 두 사람의 결합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결혼식 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33장. 그 월요일 다음 날 언쇼는 여전히 평소에 일을 할 수 없어 집 주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전처럼 캐서린을 제 곁에 두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원으로 나갔고 거기서 사촌이 쉬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하러 오라고 불렀을 때 저는 그녀가 그를 설득하여 커런트와 구스베리, 덤불이 있는 넓은 공간을 치우게 했으며 그들이 드러시크로스 저택에서 식물을 들여올 계획을 함께 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짧은 반시간 만에 이루어진 파괴에 겁이 났습니다. 블랙커런트 나무는 조셉이 가장 아끼는 것이었는데 그녀는 바로 그 한가운데를 화단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견되는 즉시 주인님께 전부 알려질 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정원에서 그런 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할 건가요? 분명 큰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헤어튼 씨, 저는 당신이 그녀의 말에 넘어가서 그런 난장판을 만들 만큼 분별이 없다는 것이 놀랍네요. 그것들이 조셉의 것이라는 것을 잊었어요. 언쇼가 다소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다고 말할게요. 우리는 항상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고기를 써는데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식탁에서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캐서린은 보통 제 옆에 앉았지만 오늘은 헤어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녀가 적대감을 보일 때만큼이나 우정에서도 분별력이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촌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가 방에 들어설 때 제가 속삭인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히스클리프 씨를 짜증나게 할 것이고 당신들 둘에게 화를 낼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직후 그녀는 그에게 슬그머니 다가갔고 그의 죽그릇에 앵초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고 쳐다볼 용기도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까지 2번이나 그를 계속 놀렸습니다. 제가 찡그리자 그녀는 주인님을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여주듯이 그의 마음은 함께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주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진지해져서 그를 깊은 심각함으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몸을 돌려 다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헤어튼이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움찔했고 그의 눈은 빠르게 우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캐서린은 그가 몹시 싫어하는 평소에 초조하면서도 반항적인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네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다행이야. 그가 외쳤다. 무슨 악마가 너에게 붙어서 그 지옥 같은 눈으로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게 하는 거냐. 눈 내리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존재를 나에게 상기시키지 마. 내 웃음은 내가 고쳐줬다고 생각했는데 저였어요. 헤어튼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인이 물었다. 헤어튼은 자신의 접시를 쳐다보았고 그 고백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그를 잠시 쳐다보더니 묵묵히 아침 식사와 방해받았던 생각에 다시 몰두했다. 우리가 거의 식사를 마쳤고 두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더 멀리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이상의 방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때 조셉이 문에 나타났고 그의 떨리는 입술과 격분한 눈은 그의 소중한 관목들에 대한 만행이 발각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캐시와 그녀의 사촌이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턱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움직여서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안 그는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임금을 받고 가야 한대이. 나는 60년 동안 섬긴 곳에서 죽으려고 했고 내 책들이랑 내 잡동사니들을 다락으로 옮기고 조용히 살라고 부엌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생각했었지. 내 난로가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저 계집이 내 정원을 빼앗아갔고 주인님, 진심으로 말하는디 나는 못 견디겠어요. 주인님은 원한다면 멍에를 매겠지만 나는 익숙하지 않어요. 늙은이는 새로운 짐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네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망치 들고 내 끼니를 벌어먹는 게 낫겠어요. 자, 이 바보야. 히스클리프가 끼어들었다. 짧게 말해. 내 불만이 뭐냐? 너와 넬리 사이의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을 것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니 그녀가 너를 석탄 창고에 쳐넣어도 괜찮아. 넬리가 아니어요. 조셉이 대답했다. 나는 넬리 때문에 옮기지 않을 거요. 저 사악하고 못된 계집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계집은 아무의 영혼도 훔치지 못해요. 저 계집은 몸을 돌려보지 않고도 쳐다볼 만큼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저 끔찍하고 싸가지 없는 계집이 그 대담한 눈과 저돌적인 행동으로 우리 젊은이를 홀렸어요. 이럴 수가.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젊은이가 내가 그를 위해 한 일과 그를 길러낸 것을 다 잊고 정원에 있는 가장 훌륭한 커런트 나무 전체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자신의 쓰라린 피해와 언쇼의 배은망덕하고 위험한 상태에 대한 감각에 무너져 공개적으로 한탄했습니다. 저 바보가 취했느냐? 히스클리프 씨가 물었습니다. 헤어튼, 네가 잘못한 일이냐? 제가 두세 그루의 덤불을 뽑았어요.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뽑았느냐? 주인이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꽃을 좀 심고 싶었어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원했으니 비난할 사람은 저뿐이에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곳의 나뭇가지 하나라도 건드릴 허락을 했느냐? 그녀의 시아버지가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에게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는 헤어튼에게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후자 헤어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촌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모든 땅을 빼앗아 갔는데 제가 장식할 몇 야드의 땅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죠. 내 땅이라고, 이 건방진 계집. 너는 가진 적이 없어. 히스클리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도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시선을 되돌려주며 그 사이에 아침 식사로 남은 빵 조각을 깨물었습니다. 닥쳐, 그가 소리쳤다. 식사 끝내고 사라져. 그리고 헤어튼의 땅, 헤어튼의 돈도요. 그 무모한 아이가 계속했습니다. 헤어튼과 저는 이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해줄 거예요. 주인은 잠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백해졌고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치명적인 증오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때리면 헤어튼이 당신을 때릴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앉는 게 좋을 거예요. 헤어튼이 너를 방에서 내쫓지 않으면 내가 그를 지옥으로 쳐 죽여버릴 것이야. 히스클리프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빌어먹을 마녀. 감히 너는 그를 나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기려 하느냐? 그녀를 내쫓아. 들리지 않느냐? 그녀를 부엌에 던져 넣어. 넬리 딘, 네가 그녀가
다시 내 시야에 들어오게 한다면 내가 그녀를 죽일 것이야. 헤어트는 속삭이듯이 그녀를 설득하여 나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 그가 야만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말하고 있을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사악한 사람,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만큼 당신을 혐오하게 될 거예요. 쉿, 쉿, 젊은이가 비난하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그가 저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죠? 그녀가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 그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이미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가. 그가 언쇼에게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마녀.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나를 자극했고 내가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헤어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풀어주려고 시도하며 이번 한 번만은 그녀를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히스클리프의 검은 눈이 번뜩였고 그는 캐서린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용기를 내어 구하러 갈 위험을 감수하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서 팔로 잡는 것을 옮겼고 그녀의 얼굴을 골똘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고 겉으로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캐서린에게 몸을 돌려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언젠가 내가 정말 너를 살인할 수도 있어. 딘 아주머니와 함께 가. 그리고 그녀 곁에 있어. 그리고 내 건방짐은 그녀에게만 해. 헤어튼 언쇼에 관해서는 그가 내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빵을 구하러 쫓아낼 것이야. 내 사랑이 그를 버림받은 자와 거렁뱅이로 만들 것이야. 넬리, 그녀를 데리고 가. 그리고 너희 모두 나를 떠나. 나를 떠나. 저는 저의 어린 아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것에 너무 기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 헤어튼도 뒤따랐고 히스클리프 씨는 저녁 식사 때까지 방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저는 캐서린에게 위층에서 식사하라고 충고했지만 그가 그녀의 빈자리를 알아차리자마자 저를 불러 그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음식을 아주 조금 먹고는 곧바로 나가서 저녁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두 새로운 친구는 그가 없는 동안 집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저는 헤어튼이 시아버지의 행동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로하려는 사촌을 엄하게 제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비방하는 말은 한마디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악마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요. 그는 그의 곁을 지킬 것이며 히스클리프 씨에게 함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전에 그랬듯이 자신을 욕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에 화를 내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물음으로써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언쇼가 주인님의 명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성으로는 끊을 수 없는 더 강한 끈 습관이 만든 사슬로 묶여 있어 그것을 풀려고 시도하는 것은 잔인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히스클리프에 대한 불평이나 반감을 표현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착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튼 사이에 나쁜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 저에게 후회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녀가 그 이후로 억압자에 대해 헤어튼이 듣는 곳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작은 의견 충돌이 끝났을 때 그들은 다시 친구가 되었고 학생과 선생이라는 각자의 일에 가능한 한 바쁘게 몰두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친 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위안이 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어느 정도 저의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명 캐서린을 자랑스러워했고 이제는 다른 한 명 헤어튼도 똑같은 만족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정직하고 따뜻하며 지적인 본성은 그가 자라온 무지와 타락의 그림자를 빠르게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의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의 밝아지는 마음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에 생기와 고귀함을 더했습니다. 저는 그가 캐서린 아씨가 절벽으로 원정을 갔다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제가 발견했던 그날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탄하고 그들이 일하는 동안 어둠이 깔렸고 주인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앞문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를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들기도 전에 우리 셋 모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즐겁고 해롭지 않은 광경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거야. 붉은 불빛은 그들의 예쁜 두 머리 위로 빛났고 아이들처럼 열렬한 관심으로 활기 넘치는 그들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3살, 그녀는 18살이었지만 각자 새롭게 느끼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쪽도 냉정하고 환상이 깨진 성숙함의 감정을 경험하거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눈을 들어 히스클리프 씨를 마주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눈이 정확히 똑같고 그것이 캐서린 언쇼의 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캐서린은 넓은 이마와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소 거만해 보이게 만드는 코의 특정 곡선 외에는 그녀와 다른 닮은 점이 없습니다. 헤어튼에게는 그 닮음이 더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특이하지만 그때는 그의 감각이 깨어 있고 그의 정신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이 닮음이 히스클리프 씨를 무장해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동요하며 난로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은이를 바라보자마자 그것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저는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손에서 책을 가져가 열린 페이지를 흘끗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저 캐서린에게 물러나라는 손짓만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동반자도 그녀를 거의 뒤따르지 않았고 저도 막 떠나려 했지만 그가 저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초라한 결론이지, 안 그래? 그는 방금 목격한 장면에 대해 잠시 골똘히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나의 격렬한 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종말인가? 나는 두 집을 부수기 위해 지렛대와 곡괭이를 얻고 나 자신을 헤라클레스처럼 일할 수 있게 단련했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내 권한 아래 있을 때 나는 두 지붕 중 어느 하나라도 슬레이트 한 장을 들어 올리려는 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해. 나의 오랜 적들이 나를 이기지 않았어.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복수할 정확한 시간일 거야. 나는 할 수 있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때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손을 들어 올리는 수고를 할 수가 없어. 그것은 마치 내가 내내 관대함이라는 훌륭한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노력해온 것처럼 들리는군.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들을 파괴하는 즐거움을 누릴 능력을 잃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파괴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것이야. 넬리, 이상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어. 나는 지금 그 그림자 속에 있지. 나는 나의 일상생활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먹고 마시는 것도 거의 기억하지 못해. 방을 떠난 저 두 사람만이 나에게 뚜렷한 물질적 모습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상이야. 그리고 그 모습은 나에게 고통을 주며 그 정도가 극심한 고통에 이르지. 그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그녀가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 그녀의 존재는 오직 미치게 만드는 감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야. 그는 나를 다르게 움직여. 하지만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야. 내가 그가 일깨우거나 구현하는 과거의 연상과 생각의 수천 가지 형태를 묘사하려고 한다면 아마 너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는 웃으려고 애쓰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은 영원히 그 자신 속에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마침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느껴. 5분 전에 헤어트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젊은 시절의 의인화처럼 보였어. 나는 그에게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야. 우선 캐서린과의 놀라운 닮음이 그를 그녀와 무섭게 연결시켰지. 하지만 네가 내 상상력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덜한 것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그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그녀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어. 나는 이 바닥을 내려다볼 수조차 없어. 그녀의 모습이 돌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모든 구름 속에서 모든 나무 속에서 밤에는 공기를 가득 채우고 낮에는 모든 물체 속에서 얼핏 잡히는 나는 그녀의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어. 남녀의 가장 평범한 얼굴, 나 자신의 모습도 닮음으로 나를 조롱하지. 온 세상은 그녀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녀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끔찍한 기록들의 모음이야. 헤어튼의 모습은 나의 불멸의 사랑의 유령이었고 내 권리를 지키려는 나의 거친 노력, 나의 타락, 나의 자존심,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고뇌였지. 하지만 이 생각들을 너에게 반복하는 것은 광기야. 다만 그것이 너에게 왜 항상 혼자 있기를 꺼리면서도 그의 존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지, 오히려 내가 겪는 끊임없는 고통을 악화시키는지 알려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와 그의 사촌이 함께 지내는 방식에 대해 내가 무관심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지.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변화라니, 히스클리프 씨, 무슨 의미이신가요? 그의 태도에 놀라 제가 말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가 정신을 잃을 위험도 죽을 위험도 없었지만요. 그는 꽤 강하고 건강했고 이성에 대해서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것들에 몰두하고 이상한 공상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그의 우상에 대한 편집증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는 그의 지혜가 저만큼이나 건전했습니다. 그것이 올 때까지는 나도 모를 것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절반만 의식하고 있을 뿐이야. 몸이 아프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넬리,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두렵다고? 아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예감도 희망도 없어. 왜 그래야 하느냐? 나의 강한 체질과 절제된 생활 방식,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직업으로 나는 머리에 검은 머리가 거의 없을 때까지 땅 위에 남아 있어야 하고 아마 그럴 것이야. 하지만 나는 이 상태로 계속할 수 없어. 나는 숨 쉬는 것도 스스로 상기시켜야 하고 거의 심장이 뛰는 것도 상기시켜야 할 지경이야. 그리고 그것은 뻣뻣한 용수철을 뒤로 구부리는 것과 같아. 하나의 생각에 의해 촉발되지 않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억지로 해야 하고 하나의 보편적인 생각과 관련되지 않은 살아있거나 죽은 어떤 것에라도 억지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나는 하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존재와 능력 전체가 그것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어. 그것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갈망해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리고 곧 확신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를 집어삼켰기 때문이지. 나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어. 나의 고백이 나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보여주는 몇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야. 오 하나님, 긴 싸움이야. 끝났으면 좋겠어. 그는 방을 서성거리며 스스로에게 끔찍한 것들을 중얼거렸고 저는 그가 조셉이 그랬다고 말했듯이 양심이 그의 심장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크게 궁금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전에는 이 마음 상태를 표정으로조차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의 평소 기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주장했지만 그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아 아무도 그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구드 씨, 당신도 그를 보았을 때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시기에 그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고독을 더 좋아했고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과묵했을 뿐입니다. (34장) 그날 저녁 이후 며칠 동안 히스클리프 씨는 식사 때 우리를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어튼과 캐시를 공식적으로 제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싫어했고 차라리 자신이 자리를 피하는 것을 택했고 12시간에 한 번 식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영양분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저는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4월이었습니다. 날씨는 달콤하고 따뜻했고 비와 햇볕이 줄 수 있는 만큼 잔디는 푸르렀고 남쪽 벽 근처에 두 난쟁이 사과나무는 만개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캐서린은 제가 의자를 가져와 집 끝에 있는 전나무 아래에 앉아 일을 하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된 헤어튼을 꿰어 조셉의 불만으로 인해 그 구석으로 옮겨진 그녀의 작은 정원을 파고 정리하게 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봄 향기와 머리 위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푸른 하늘을 편안하게 만끽하고 있었는데 울타리 경계에 심을 앵초 뿌리를 구하기 위해 문 근처로 달려갔던 저의 어린 아씨가 절반만 짐을 들고 돌아와 히스클리프 씨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어? 헤어튼이 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사라지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너무 다른 표정이라 제가 잠시 멈춰서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거의 밝고 쾌활했어요. 아니, 거의 아무것도 아닌 매우 흥분하고 거칠고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밤 산책이 그를 즐겁게 하는군. 제가 태평한 척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만큼이나 놀랐고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인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일 있는 광경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저는 들어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열린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했고 떨고 있었지만 확실히 그의 눈에는 이상하고 기쁨에 찬 반짝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얼굴 전체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셨으니 배가 고프실 텐데요. 저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배 안 고파. 그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고 제가 그의 좋은 기분의 이유를 짐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듯 다소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충고를 할 적절한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침대에 계셔야죠. 적어도 이 습한 계절에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리거나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몸에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면 아주 기꺼이 견딜 것이야. 들어가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저는 복종했고 지나가면서 그가 고양이처럼 숨을 헐떡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이 날 거야. 그가 뭘 하고 다녔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날 정오에 그는 우리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고 이전의 금식을 만회하려는 듯 제 손에서 가득 담긴 접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감기도 열도 없어, 넬리. 그가 아침에 제가 했던 말과 관련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주는 음식에 정당하게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막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식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창밖을 간절히 바라보더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는 동안 그가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언쇼는 그가 왜 식사를 하지 않는지 물어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슬픔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가 오나요? 사촌이 돌아왔을 때 캐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나지 않았어. 오히려 정말 기뻐 보였어. 다만 내가 2번 말을 걸어서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나에게 너에게 가라고 했지.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더군.
저는 그의 접시를 난로 팬더 위에 올려놓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한두 시간 후 그가 방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왔는데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썹 아래에는 여전히 그 이상한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기쁨의 모습이 있었고 여전히 핏기 없는 낯빛과 가끔 미소 같은 것에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은 추위나 약함으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끈이 진동하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림이라기보다는 강한 전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야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물어봐야 할까? 저는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히스클리프 씨? 유난히 활기차 보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오겠느냐? 그가 말했다. 나는 배고픔으로 활기차. 그리고 보기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저녁 식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왜 안 드시나요? 지금은 원하지 않아. 그가 황급히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릴 것이야. 그리고 넬리, 한 번만 더 부탁이니 헤어튼과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경고해다오.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장소를 나 혼자 차지하고 싶어. 이런 주방에 뭔가 새로운 이유라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신가요, 히스클리프 씨? 지난밤에 어디 계셨어요? 저는 한가한 호기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주 한가한 호기심으로 묻고 있어. 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하지만 대답해주겠다. 지난밤 나는 지옥의 문턱에 있었지. 오늘은 나의 천국이 보이는 곳에 있어. 나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 나를 갈라놓는 것은 겨우 3피트도 안 돼. 이제 너는 가는 게 좋을 것이야. 네가 염탐하는 것을 삼간다면 너를 놀라게 할 어떤 것도 보거나 듣지 않을 것이야. 난로를 쓸고 테이블을 닦은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황한 채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시가 되자 저는 부르지 않았지만 촛불과 저녁 식사를 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린 창틀에 기대어 있었지만 밖을 내다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안쪽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재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은 구름 낀 저녁에 축축하고 부드러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너무나 조용해서 긴 머튼 아래 개울의 속삭임뿐만 아니라 자갈 위를 흐르는 잔물결과 덮을 수 없는 큰 돌을 통과하는 물의 졸졸거리는 소리까지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울한 화격자를 보고 불만을 터뜨렸고 그의 창문까지 하나씩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닫아야 하나요? 그가 움직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를 깨우기 위해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오, 로그드 씨, 그 순간적인 모습에서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놀랐는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검은 눈, 그 미소와 소름 끼치는 창백함. 저에게는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라 고블린 도깨비 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 저는 촛불을 벽 쪽으로 기울였고 그것은 저를 어둠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 닫아. 그가 익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런, 그건 순전히 서투름이군. 왜 촛불을 수평으로 들었느냐? 빨리 다른 것을 가져와. 저는 어리석은 공포 상태로 서둘러 나갔고 조셉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당신이 그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불을 다시 피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감히
다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셉은 삽에 불을 좀 넣고 갔지만 곧바로 저녁 식사 쟁반을 다른 손에 들고 돌아와서 히스클리프 씨가 잠자리에 들 것이며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곧바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방으로 가지 않고 패널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방의 창문은 누구라도 통과할 만큼 넓었고 그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또 다른 한밤중의 외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구울 시체 파먹는 귀신인가 아니면 뱀파이어인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악마들이 인간의 몸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제가 어린 시절 그를 돌보고 그가 젊은이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의 거의 전 과정을 따라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검은 것은 어디서 왔고 선한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숨겨졌던 것일까? 제가 잠이 들면서 미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쯤 꿈을 꾸면서 그에게 적합한 혈통을 상상하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의 묵상을 되풀이하며 그의 존재를 암울한 변형과 함께 다시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죽음과 장례식을 머릿속에 그렸는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는 그의 기념비에 새길 비문을 받아 쓰는 임무를 맡게 된 것에 극도로 짜증이 났고 그것에 대해 묘지 관리인과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이 없었고 우리가 그의 나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클리프라는 단어 하나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당신이 교회 묘지에 들어간다면 그의 묘비에는 오직 그것과 사망 날짜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은 저에게 평상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났고 볼 수 있게 되자마자 그의 창문 아래에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렀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괜찮을 거야. 저는 평소 습관대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히스클리프가 늦게 일어나니 주인님이 내려오기 전에 헤어튼과 캐서린에게 식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야외에서 먹는 것을 선호했고 저는 그들을 위해 작은 테이블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아래층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조셉은 농장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의된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지시를 내렸지만 그는 빠르게 말했고 계속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으며 같은 흥분된 표정이 더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조셉이 방을 나갔을 때 그는 평소에 선택하던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의 앞에 커피 한 대접을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가까이 당겼고 팔을 테이블 위에 기댄 채 반대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는 빛나고 불안한 눈으로 특정한 한 부분을 위아래로 살피고 있었는데 너무나 열렬한 관심으로 반분 동안 숨쉬는 것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의 손에 빵을 밀어 넣으며 외쳤습니다. 뜨거울 때 이것을 먹고 마시세요.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미소 짓는 것보다 이를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히스클리프 씨, 주인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신의 이름으로 마치 세상 밖의 환영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제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마.
그가 대답했다. 돌아서서 나에게 말해봐. 우리 둘뿐이냐? 물론이죠. 제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둘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복종했는데 마치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아침 식사 도구들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고 더 편안하게 응시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정확히 2야드 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히 즐거움과 고통을 극도의 극단에서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고통스러우면서도 황홀한 표정이 그런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그 상상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지칠 줄 모르고 그것을 쫓았고 저에게 말을 할 때조차도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오랫동안 금식한 것을 상기시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저의 간청에 따라 무언가를 만지기 위해 움직이더라도 빵 조각을 잡기 위해 손을 뻗더라도 그의 손가락은 그것에 닿기 전에 꽉 쥐어졌고 목표를 잊은 채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의 본보기처럼 앉아서 그의 몰두된 관심을 그 사로잡는 사색에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짜증을 내며 일어나서 왜 식사할 때 자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다음번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며 물건들을 내려놓고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집을 나섰고 정원길을 따라 천천히 거닐다가 문을 통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불안하게 흘러갔습니다. 또 다른 저녁이 왔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정 후에 돌아왔고 잠자리에 드는 대신 아래층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저는 들었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마침내 옷을 입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백 가지의 쓸데없는 불안감으로 머리를 괴롭히며 거기에 누워있는 것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씨의 발소리가 바닥을 불안하게 재는 소리를 구별해냈고 그는 자주 신음소리와 비슷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또한 끊어진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단어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어떤 거친 애정이나 고통의 용어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낮고 진지하게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짜내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응접실로 곧바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없었지만 그의 몽상에서 그를 돌리고 싶었기 때문에 부엌불에 손을 대어 그것을 휘젓고 재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말했다. 넬리, 이리 와. 아침이냐? 네, 불을 들고 들어와. 네, 정각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위층으로 가져갈 촛불이 필요하신 거군요. 이 불로 하나 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야, 나는 위층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다. 들어와서 나를 위해 불을 피워주고 이 방에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 불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석탄을 빨갛게 달궈야 합니다. 제가 의자와 풀물을 가져오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정신착란에 가까운 상태로 이리저리 배회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한숨은 너무 잦아서 보통의 호흡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린을 불러오도록 할 거야.
그가 말했다. 내가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에게 몇 가지 법률적인 문의를 하고 싶어. 나는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결정할 수 없어. 나는 그것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히스클리프 씨.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잠시 미루세요. 당신은 아직 당신의 수많은 불의를 회개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신경이 이렇게 흐트러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당신이 보낸 방식은 거인이라도 쓰러뜨릴 것입니다. 음식과 휴식을 좀 취하세요. 당신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려면 거울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뺨은 움푹 들어가 있고 눈은 굶주림으로 굶주린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고 수면 부족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거나 쉬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맹세하건대 어떤 확고한 의도 때문이 아니야. 가능한 한 빨리 두 가지 모두 할 거야. 하지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해변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쉬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먼저 그곳에 도달해야 하고 그런 다음 쉴 것이야. 그린 씨는 신경 쓰지 마. 나의 불의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아. 나는 너무 행복해. 하지만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아. 내 영혼의 축복이 내 육신을 죽이지만 스스로를 만족시키지는 못해. 행복하시다고요, 주인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상한 행복이군요. 당신이 화내지 않고 제 말을 듣는다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 그가 물었습니다. 말해보렴. 히스클리프 씨, 당신은 13살 때부터 이기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마도 성경을 거의 손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책의 내용을 잊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찾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파든 상관없이 목사님을 불러서 그것을 설명하고 당신이 그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그 천국에 얼마나 부적합할지 보여주는 것이 해롭지 않을까요? 화나기보다는 오히려 고맙군, 넬리.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묻히고 싶은 방식을 상기시켜 주었으니 말이야. 그것은 저녁에 교회 묘지로 옮겨지는 것이야. 너와 헤어트는 원한다면 나를 따라와도 좋아. 그리고 특히 묘지 관리인이 두 관에 관한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주목해. 목사는 올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에 대해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나는 너에게 내가 거의 나의 천국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천국은 나에게 전혀 가치 없고 탐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고집스러운 금식을 계속하여 그 방법으로 죽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교회 경내에 묻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의 불경한 무관심에 충격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는 나를 몰래 옮겨야 해. 그리고 네가 그것을 게을리하면 너는 죽은 자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야. 그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의 은신처로 물러났고 저는 더 자유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조셉과 헤어튼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서 야생적인 표정으로 저에게 와서 집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이상한 말과 태도가 저를 무섭게 한다고 솔직히 말했고, 저 혼자 그의 동반자가 될 신경도 의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악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가 그의 음울한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점잖은 지붕 아래 살기에는 너무 끔찍한 무언가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캐서린에게 몸을 돌리며 그녀는 그가 다가오자 제 뒤로 물러났는데 그는 반쯤 비웃듯이 덧붙였습니다. 너는 올 거냐, 아가? 나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야. 아니다. 너에게는 나는 악마보다 더 나쁜 존재로 만들었지. 내 동행을 피하지 않을 한 사람이 있어. 맙소사. 그녀는 무자비하군. 오, 빌어먹을. 살과 피가 심지어 나의 살과 피도 견디기에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벅차.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동행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 깊이까지 우리는 그가 신음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헤어트는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에게 케네스 씨를 모셔오라고 했고, 그런 다음 그가 들어가서 그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왔을 때 제가 들어가겠다고 요청하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우리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괜찮아졌고 혼자 있고 싶다고 했으므로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실제로 날이 밝을 때까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침 산책을 위해 집 주위를 돌 때 주인님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비가 바로 안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침대에 있을 리 없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비에 흠뻑 젖을 거야. 그는 일어나 있거나 밖에 나가 있어야 해. 하지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고 대담하게 가서 봐야겠다. 다른 열쇠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후 저는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패널을 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빠르게 그것들을 옆으로 밀고 저는 살짝 엿보았습니다. 히스클리프 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의 눈과 너무나 날카롭고 사납게 마주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의 얼굴과 목은 비에 젖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물이 뚝뚝 떨어졌으며 그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펄럭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창틀에 놓인 한 손을 스쳤습니다. 찢어진 피부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고 제가 손가락을 대었을 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뻣뻣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의 검은 긴 머리를 이마에서 빗어 넘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그 무시무시하고 살아있는 듯한 환희의 시선을 꺼뜨리려고요. 그 눈은 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시도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벌어진 입술과 날카로운 하얀 이빨도 비웃었습니다. 다시 겁에 질린 저는 조셉을 불렀습니다. 조셉은 허둥지둥 올라와서 소리를 냈지만 그에게 관여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악마가 그의 영혼을 낚아챘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시체까지도 가져가든 상관 안 해요. 에이. 죽음을 비웃으며
얼마나 사악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늙은 죄인은 조롱하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가 침대 주위에서 춤을 출 작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스스로 진정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정당한 주인과 오랜 혈통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저의 기억은 어떤 억압적인 슬픔과 함께 불가피하게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부당하게 대우받은 불쌍한 헤어튼만이 정말로 많이 고통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시신 옆에 앉아 몹시 울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누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꺼려했던 그 냉소적이고 사나운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강철처럼 강인했지만 관대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강한 슬픔으로 그를 애도했습니다. 케네스 씨는 주인님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진단하는데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가 나흘 동안 아무것도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는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저는 그가 일부러 금식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상한 병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죽어서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소원, 특히 캐서린 곁에 묻히는 소원을 존중하여 지역사회의 평판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그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언쇼와 저, 묘지 관리인, 그리고 관을 운반할 6명이 전체 참석자였습니다. 6명의 사람들은 관을 구덩이에 내려놓았을 때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덮이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남아 있었습니다. 헤어트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푸른 잔디 조각을 파서 갈색 흙 위에 직접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그곳은 그의 옆무덤들처럼 매끄럽고 푸르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의 거주자도 그만큼 깊이 잠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묻는다면 그가 걸어 다닌다고 성경에 대고 맹세할 것입니다. 교회 근처에서, 그리고 황무지에서, 심지어 이 집 안에서 그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야 당신은 말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부엌불 옆에 있는 그 늙은이는 그의 죽음 이후 비오는 밤마다 두 사람이 그의 방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보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천둥을 예고하는 어두운 저녁 드러시크러쉬 저택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이츠 모퉁이에서 양 1마리와 새끼 양 2마리를 앞에 두고 있는 어린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몹시 울고 있었고 저는 새끼 양들이 겁을 먹어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꼬마야?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언덕 아래에 히스클리프랑 여자 한 명이 있어요. 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지나갈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양이나 소년이나 계속 가려 하지 않아서 저는 그에게 더 낮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부모와 친구들이 계속 되풀이하는 유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황무지를 가로지를 때 그 환영들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밤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음산한 집에 홀로 남겨지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캐서린과 헤어튼이 트러시크로스 저택으로 이사 갈 때 기쁠 것입니다. 넬리 딘이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내가 물었다.
그럼 그들이 트로시 크로스 저택으로 가는 건가요? 네, 딘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결혼하자마자요. 그리고 그건 새해 첫날이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 살 건가요? 글쎄요, 조셉이 집을 관리하고 아마도 그를 상대해 줄 젊은이를 한 명 둘 거예요. 그들은 부엌에서 살 것이고 나머지는 잠겨 있을 거예요. 그곳에 살기를 원하는 유령들이 사용하도록 말인가요?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로그드 씨. 넬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저는 죽은 이들이 평화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원 문이 닫혔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군. 나는 창문으로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투덜거렸다. 함께라면 그들은 사탄과 그의 모든 군단에게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그들이 문턱에 올라서서 달을, 더 정확히는 달빛 아래 서로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멈췄을 때 나는 다시 그들을 피하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딘 아주머니의 손에 작별 선물을 쥐어주고 나의 무례함에 대한 그녀의 충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현관문을 열 때 부엌을 통해 사라졌다. 그리고 조셉이 다행히도 제 발 앞에 떨어진 금화의 달콤한 소리로 나를 점잖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나는 동료 하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그의 의견을 확증시켜 주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교회 쪽으로 우회하여 길어졌다. 그 벽 아래에 있을 때 나는 7개월 만에 쇠퇴가 진행되었음을 감지했다. 많은 창문이 유리가 없는 검은 구멍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슬레이트들이 지붕의 올바른 선을 넘어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었는데 다가오는 가을 폭풍에 점차 떨어져 나갈 것이었다. 나는 황무지에 인접한 경사면에 있는 3개의 묘비를 찾았고 곧 발견했다. 가운데 것은 회색이었고 히스, 관목 식물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에드거 린튼의 것은 잔디와 이끼가 발밑을 기어 올라와서야 비로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히스클리프의 것은 여전히 맨땅이었다. 나는 온화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 주위에 머물렀다. 히스와 헤어벨 사이를 나비들이 펄럭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풀 사이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었고 이 조용한 땅 속에 잠든 이들에게 누가 감히 불안한 잠을 상상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